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이 정상회담의 주된 내용들이 전부 다 소상하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아젠다들은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또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IBK 우리 조봉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JY 인베스트먼트 나한희 기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뭐 그 이전에 했던 남북 정상회담도 6.15나 뭐 14나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비핵화와 종전을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예, 2018 남북 정상회담이죠. 4월 27일 날 역사적으로 이 두 정상이 만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한 몇 달 전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한반도가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동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 그 속도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므로써 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한반도 자체가 좀 평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이 휴전 상태거든. 아직까지는 전쟁 상태지만 약간 쉬고 있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데 또 의미가 있고요. 또 남북 관계는 같은 민족으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손을 잡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시점에서 이번 정상이 만남으로써 이 중대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뭔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뭔가 좀 이 희망과 기대를 부풀게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종전 얘기 나오고 평화체제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장에서 그럴 거라고 믿어요? 우리 주가는 별로 반응을 안 한 것 같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뭐 전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적어도 어떤 특정 종목, 특정 업종은 일정 수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따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건설 관련주들, 또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호의적인 반응을 엿보이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호의적인 반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뜨겁죠 요즘. 겁나게 많이 주가가 올랐던데. 네.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묶여있던 테마주들은 뭐 많게는 몇백 %도 오른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남북 경협 관련된 것들이 건설 정도, 큰 섹터에서는 건설 정도,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스몰캡에서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주기는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게 별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하기에는 아직은 먼 얘기라고 보는 건지 뭐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우리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논의가 될 아젠다긴 하겠습니다만 이 아젠다 중에 일단 뭐 큰 틀에서 이제 우리 2개 정도만 좀 짚어보면 하나는 비핵화의 문제고 하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이 2가지인데 일단 비핵화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비핵화는 우리가 소위 CVID라고 하는 그러니까 complete 그다음에 verifiable 그다음에 irreversible 그리고 dismantle이잖아요. 그런데 dismantle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수식하는 3가지 그러니까 완전하고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되고 다음에 되돌이킬 수 없고 3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서로 북한은 예를 들면 다 없앴다. 미국은 어떻게 아니 이 문제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다 없앴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다시 핵시험도 6차례나 하고 다 했는데 북한이 다시 만들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미국하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도 합의도 하고 했지만 북한이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핵 완성 상태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핵 문제 자체를 단순하게 선언과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행동 대 행동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게 큰 그겁니다. 그러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비핵화 합의된 상태에서 북한을 그대로 두게 되면 북한은 가다가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좀 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합의했던 사항들, 약속했던 사항들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행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 북한의 핵을 이제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1단계에서는. 그다음 이 신고를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핵 시설을 비롯해가지고 북한의 핵이 어떤 저장돼 있을 수 있는 이런 곳까지도 핵 사찰 형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완전한 핵 폐기 작업을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제사회가 그대로 두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북한이 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은 그러면 핵을 완성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형태의 비핵화에 합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단계별로 해가지고 완전 폐기까지 가는 단계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건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북한을 완전 하나의 체제 국가로서 인정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체제 보장을 해달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대규모의 경제 협력과 지원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얼마 전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전환을 해가지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쪽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켜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본에 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경제적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아마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이행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이제 말씀했듯이 북한이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숨겨놓은 핵들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이미 핵 완성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국제사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핵 다시 하려고 하면 뭐 플루토늄을 하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또 필요한 거고요. 이걸 하려고 하면 국제사회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하게 폐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다시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완성하기에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북한이 지금 핵을 몇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을 아주 깊숙한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만약에 어떤 미사일도 같이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 찾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요즘의 기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북한의 핵과 네. 핵이 있으면 이게 다 방사능 체크가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다 돼 있으면 국제사회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 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 하면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 세계는 그렇게 우습지 않다. 그런 어떤 오판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진짜 진정한 어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 되면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체제 보상이나 경제 발전들은 국제사회와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가 이미 북한의 핵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유 상황에 대해서 대충은 다 알고 있다. 있고 어차피 네. 그 핵 사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사찰하게 되면 지금 알 수 없는 것도 다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잘 몰랐죠 시장에서. 나도 불안했거든. 뭐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 만약에 없앴다고 했지만 뭐 숨겨놓고 뭐 5개 숨겨놓으면 어떻게 하고? 네, 뭐 어떻게 찾을 거냐 뭐 이런 뭐 반신반의하는 건 있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 이번 남북 정상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이제 성사만으로도 김정은은 자기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냈거든요. 가장 큰 수혜자가 김정은입니다. 전부 다죠. 네,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정말로 아까 체제 보장과 경제만 협력을 해주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패를 다 꺼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반신반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면 자기가 남아있는 정말 이 아킬레스건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당장 기술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가 풀린다면 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본력이 이제 확보만 된다면 그런 이제 도발적인 생각은 누구도 그 생각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뭐 한두 개 정도를 이제 국제사회 사찰을 받고 핵 폐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은 핵 지위 보유국이지만 난 실제로 핵 보유하고 있었어를 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체제 내부 체제를 더 결속시키고 외부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하나쯤은 자기가 이제 살아날 구멍이죠 앞으로. 왜냐하면 그걸 다 보여줘 버린다면 존재감 자체가 이제 흐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굉장히 그 사이에는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도 거들떠보지 않았었고 미국은 거의 뭐 애송이처럼 취급을 하면서 굉장히 격하했었고 서로 이제 미사일을 주고받겠다 체제 전복을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했던 상황을 180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은 뭘까? 그러면 전 세계를 다 공개를 하고 내 패브를 보인다면 이거는 북한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해요? 뭐 저는 솔직히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핵 폐기하는 거를 확신하게 이제 결말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짜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충분히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얼핏 들은 얘기인데 이 플루토늄 만드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농축우라늄 만드는 시설. 전문가들은 가서 보면 그 운영한 기간 딱 보면 몇 개 딱 네. 답이 나온다며. 네. 얼핏 들은 얘기긴 한데 그래서 별로 빠져나갈 방법은 없을 거다. 24시간 계속 돌려도 딱 시설을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얼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돌려서 곱하기 딱 하면 킬로그램 수가 나온다 그러던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얼핏 들어가지고. 네, 또 그다음에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이 노동신문을 보면 그 신문의 글씨까지 다 볼 수 있는 책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네. 다만 그냥 공개가 안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아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할 겁니다만. 그러면 않겠죠. 예.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평화 체제의 항구성 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으로 치면 체제 레짐 체인지가 안 일어나고 계속 현재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주는 거고, 뭐 우리는 우리대로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거가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타결이 나야 돼요? 지금 아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이제 지켜줄게 하고 도장 찍어줘도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뒤집은 클린턴 대통령이 나타나면 나는 약속한 적 없어 이러고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보장을 하나요? 네, 뭐 그런 이제 이 정상회담이 끝나면 후속 회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양쪽의 입장에서의 생각 차이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북한의 체제 보상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또 반대로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핵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담보하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후속적으로 회담을 통해서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요구하는 형태, 북한은 완전 핵 폐기로 가고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보상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약속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고 무슨 상황에 따라서 그걸 어길 수 있다에 대한 불안은 김정은 위원장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 합의된 사항을 유엔 차원에서의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하는 일종의 뭐 보정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나름대로 미국이 약속했던 것을 마음대로 어기지 못하도록 유엔 차원에서의 그거를 일단 보호하는 장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봤을 때 미국이라는 것은 뭐 전 세계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뭐 뒤집는다든지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하면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미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미국이란 자체가 대국이고 미국이란 요즘은 물론 뭐 자국 보호주의라 해가지고 자국 중심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란 자체는 전 세계 평화를 같이 또 만들어나고 이런 또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북한은 이행을 하는데 미국은 그건 점검 받겠다고 해서 폐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또 중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만 공격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국하고의 또 대결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중국하고도 전쟁까지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불가능하다. 중국도 있고. 그러면 체제 보장은 뭐 된다고? 네, 비핵화만 북한이 이행한다고 하면 체제 보장은 됩니다. 박사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트럼프가 혼자서 체제 보장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의 뭐 상원이나 하원 쪽에서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도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월요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을 뭐 honorable man이라고 이제 칭송하듯이 얘기를 했을 때 또 상원 의원들은 또 믿지 마라. 김정은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상원이나 하원 쪽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간 조약이니까 의회의 비준을 무조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북한과의 협상 이런 것도 지금 서서히 지금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양국 간에 정상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그건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약속한 거에서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국회 내에서 하원이나 상원에서도 후속적인 이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국가의 미국이란 자체가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합의된 사항들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는 저는 뭐 크게 그런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에 모든 것을 보고 미국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쭤보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 완벽한 그 어디에요 그 저기 그 카다피 그 나라 리비아 리비아식으로 완전히 핵무장을 해체를 했다가 잘못하면 카다피처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거든요. 내부적인 문제들까지 다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피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것만은 피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서야 될 정도로 지금 북한 내부 어떤 동인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또 관심 있는 사항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경 입장을 보이던 북한이 왜 그렇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네. 굉장히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오고 대화모드로 가고 핵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뭐 이제 북한 경제를 오랫동안 이제 공부했던 하나의 학자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 이유 자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합 작용했다는 게 뭐냐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아직 34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의 최소한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면 20년, 30년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구상을 할 거라고요. 네. 자, 그러면 핵만 지금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만 가지고 있으면 국제사회가 계속 비난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30년 동안 이 북한을 통치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위협으로 저는 생각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자,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들이 지금 막 좋아지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플러스 3.9%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행 공식적인 통계에서 3.9% 성장을 했는데 제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 내에서 이미 장마당을 중심으로 많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의 경제적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제재 하나 때문에 경제가 다시 추락하고 옛날에 고난의 행복처럼 간다고 하면 북한의 주민들 자체도 그 북한의 당국에 대한 불신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자, 외부로부터의 압박, 내부로부터의 불신들이 생겨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무서운 어떤 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핵을 내가 완성을 해가지고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핵을 보유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신감 있게 나와가지고 미국하고도 협상하고 국제사회도 협상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핵을 가진 목적은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는 그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일단 북한이 공식 이야기하는 거에 우리가 좀 신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핵을 완성한 상태에서 체제 보장 목적이라고 하니 그럼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걸로 해주면 핵은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너무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핵 문제 해결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체제 서로 합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지원 패키지가 따라 들어가야 될 텐데, 경제 지원 패키지의 뭐 규모야 뭐 어림잡아서 지금 따지면 북한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뭐 우리 쪽에서는 추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되고 다음에 돈은 누가 내든 간에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북한의 경제적인 패키지가 들어가더라도 양쪽이 합의한 바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단계별로 여기까지는 요거, 여기까지는 요거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게 보통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게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상을 이제 이 시나리오거든요. 자, 남북 정상회담 잘 되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되고 평화시 되면 그에 상응하는 형태가 저는 대북 제재의 단계별 완화로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되니 이걸 주는 거잖아요. 네. 그에 상응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제 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청할 거라고요. 네, 자, 일단 그럼 미국이 경제 봉쇄를 완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안보리 차원이나 미국 양자 차원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자 핵을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해제는 안 할 거라는 거죠. 북한의 핵에 대한 이행 조치를 보면서 대북 제재를 단계별로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대북 제재라는 게 단계별로 완화돼야만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남북 경제 협력을 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럼 이 대북 제재에 맞춰 가지고 남북 경제 협력도 단계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단계 대북 제재의 완화 조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 한 2, 3년 전에 제북 제재했던 수준, 네. 뭐 그 정도에 완화시켜주면 가장 최근에 경제봉쇄는 이제 풀어주는 거. 예, 예.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중단이 제재 때문에 중단돼 있는 사항들이 네. 다시 복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네. 개송단 재개,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1차적으로 있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2차적인 또 핵 이행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대북 제재를 더 완화 자체를 더 확대하겠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또 경제 협력들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그다음에 네. 신북방 경제 협력 이런 것을 좀 가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완전하게 북한의 핵이 이제 폐기가 되면 사실은 대북 제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대북 제재라는 게 완전하게 해제가 되면 그때는 북한과 우리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주변국 같이 해가지고 북한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의 경제 개발과 투자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록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쉬운 게 이제 개성하고 금강산이니까 그건 뭐 네. 빨리 해버린다고 뭐 가정하면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게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따라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도로망 너무 열악하고 철도 마찬가지. 전기는 옛날에 제 기억엔 전봇대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대충 철사줄로 걸어놓은 것 같은 전기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7대 SOC라 그러나요? 그 7대 SOC가 본격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 협력 북한이 완전히 문을 열고 한다고 해도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인프라든지 이런 게 좀 갖춰져야 가능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형태의 경제 협력 자체는 좀 시간이 좀 저는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초기 단계의 경제 협력들은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우리 남북한의 경제 협력 한 30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개성단이나 제2 개성단, 제3의 개성단 만들어내고 또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뭐 항만 개발하고 이런 어떤 초기 단계에서 경제 협력들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이 전 지역을 완전하게 이제 뭐 국토를 개소하는 거죠. 경제를 완전히 개소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투자 자체는 그래도 그건 뭐 시간이 걸릴 거고. 예, 시간에서는 한 뭐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까지 네. 보고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그런 개발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조금 전에 과연 얼마 정도의 자금이 이제 들어가야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좀 갖출 수 있느냐. 그는 이제 뭐 추산하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북한이 필요한 전력, 그다음에 철도, 도로, 뭐 그다음에 농업에 있어서의 뭐 기본적인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 정도 한다고 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북한이 이제 전에 한 몇 년 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립도 하고 그 전에 10개년 개발 계획 이렇게 수립했던 계획들을 보면 한 1,000억 달러 정도면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경제적 어떤 그런 투자들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우리 돈은 100조요? 네, 그렇죠. 그럼 뭐 큰 돈은 아니네요. 북한이 근데 이제 뭐 실제적으로 그게 투자에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득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를 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지하자원 하나만 개발하는 그 보면 네. 히토리라는 게 북한에 매장돼 있거든요. 네, 있죠, 있죠. 칠산광산이라는 곳이 매장돼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50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광물이 히토리가 매장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 개발 채굴 한다고 그러면 1,000억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네. 네. 1,000억 달러 해봐야 뭐 일본에서 한 200억은 받아야 될 거고, 뭐 미국을 포함한 뭐 IBRD든지 뭐 이런 데서 또 돈 지원이 들어와야 될 거고, 그럼 우리한테 오는 뭐 저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지금 1년에 보통 한 700억에서 1,00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죠. 그 정도니까 우리가 들어간다는 바에 1년치 무역 수지 흑자도 다 안 들어가도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는 정도. 북한의 그 만약에 경제 개발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북한이 주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캐도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을 한다고 해놓고 국제사회에 나서가지고 캐도 비용을 다 국제사회가 부담을 안고 북한이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경제 협력은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는 저는 아주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나서가지고
해줘야 될 아주 기본적인 것 정도만 해주고 네. 실제로 북한의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성을 보고 저는 국제 자본들이 들어올 걸로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겠죠. 충분한 네, 가치가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의 관점에서 북한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투자가 자본이 들어가지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뭐 1,000억 달러 이라면 1,000억 달러 그냥 주는 것으로 생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저 종합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뭐 개성군 강산 뭐 이런 거 재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OC 투자가 좀 따라 들어가고 SOC 투자가 마무리돼야 어떤 산업혁명의 뭐 경제특구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산업혁명이 질적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초기에는 뭐 생필품 이런 거 할 수 있는 경공업 좀 지나면서 이제 중화학공업 그 첨단 산업 뭐 그런 순서로 뭐 그 정도 보면은 이제 대충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게 산업협력 단계까지 가려 그러면 그래도 좀 우리가 경공업 말고 좀 중공업 정도의 산업협력 정도만 가려도 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고 봐야죠. 네, 초기 단계 중공업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또 북한도 보면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경제 개혁 조치도 있고 과학 기술도 많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IT라든지 이런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과학 관련된 이런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공업 위주로 아마 그 협력 사업이 산업협력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도 바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이소영님, 이 북한이 1인당 GDP가 이제 추정하는 데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뭐 한 1,000달러에서 1,300달러, 뭐 1,500달러 얘기하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인데 간단하게 1,000달러라고 치고 우리가 3,000달러거든요. 3만 달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목으로는 3%보다 더 성장하니까 뭐 우리는 어쨌든 간에 3% 4% 성장한다고 보고 북한이 한 10%씩 성장을 해도 격차는 더 벌어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게? 사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장기적인 이제 로드맵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정말 통일에 가까운 근접한 이제 산업이 어떤 남북의 발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국책은행들도 사실 이런 비용을 대비해서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수출입은행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 단위의 비금을 비축해 놓고 있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물론 뭐 최순실 씨가 만들어낸 신조 뭐 통일대박 이러면서 한 언론사 주제로 통일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네네. 그 당시에 뭐 거의 전 고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민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민간 기업들 일부는 이제 현물로 주식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펀드 적립식으로 월 10,000원씩 적립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봤더니 그게 2016년 말 기준 약 170만 명 정도가 3천억 원 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금이 옛날 사실 우리는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나면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떠와요 그런 거를. 기금이 싹 모여지고 근데 없어진 건 순식간이에요. 누가 그 이후에 팔로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엄한 대로 돈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주머니 하나도 안 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2년 전, 불과 2, 3년 전이거든요. 2015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계속 돈이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일부 언론사의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시드 머니가 되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차적, 2차적 경제협력이 같아서 이런 비용이 이제 초기 비용이 좀 발달할 때는 들 때는 그런 게 시드 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제적인 어떤 수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GDP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이런 것을 단기간 내에 어떤 갭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뭐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부터 이제 중공학공업,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은 어차피 내부적인 비용을 외부에 손빌릴 수 있는 입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 통일 대비 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합니다. 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성공단 모델을 전 개성공단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계속 저희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가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이런 개성공단 같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이고 충분히
갈 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경쟁력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희망적인 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북한이 개방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중국, 일본 이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대부분이 중국이 먼저 발을 많이 디디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뭐 그러긴 하겠죠. 짐 로저스도 앞으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분도 북한의 그 포텐셜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북한 금화도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북한 금화에도 투자했어요. 저는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력을 가지고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력, 싼 노동력을 이제 접목시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중국을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북한이 한 $1,000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언제 그 정도 됐었나 했더니 한 2000년이 중국이 한 인당 $1,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17년에 한 9,000불이 넘어가는 걸로 이제 8,000은 넘었어요. 그 정도 생각하는데 한 16년, 17년 정도 걸려서 중국이 저 정도 왔다 그러면 북한도 우리의 자본이 들어가면서 도와준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나이사님 막 얘기를 꺼낸 김에 하나를 더 여쭤보면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우리가 금융시장이 믿을 수 있는 상태까지 해소된다고 볼 때,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부여하는 그 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배 정도죠? 한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10배를 잘 못 넘어요. 10배를 잘 못 넘고 11배, 12배 간 적도 있지만 10배 정도가 항상 평균 정도 됐는데 미국 시장을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25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주식 시장에서는 솔직히 남북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재벌의 이제 지배 구조에 더 많은 배당에 더 많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재벌 구조 때문에 채권의 크레딧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그거를 재벌이나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리아 CDS를 보시면은 최근에 CDS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를 아예 이그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한 8대2 정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가 8, 아마 남북관계 문제가 한 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진짜 비핵화, 완전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PE 멀티플이 10배가 아니라 11배, 12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2배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종합주까지 지금보다 한 20% 이상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3천이 넘게 되죠. 그 전에도 3천 넘는다고 주장하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2015년부터 이게 주장하던 바 아니었어요? 그때 한 2,200 갈 때 그 주장했던 것 같은데. 2015년부터 제가 코스피 3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항상 그거였죠. 지배 구조가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배당을 다른 나라들처럼 충분히 해줄 때 그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아마 3천 이상은 갈 수 있을 거라고. 배당 말고 통일 얘기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전제 조건으로. 그거보다는 이제 배당 쪽이 더 컸었습니다. 그 서 이사님, 만약에 정말 남북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럼 우리 국가 신용등급 한 놔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AA 마이너스나 AA 제로 이런 정도죠 우리가. 예,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2번째 정도로 높은 신용등급 구간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통일이 임박해서 완전히 뭐 이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당장 신용등급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안 올라가요? 너무 높기 때문에 높아서?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저의 생각은 물론 이제 마이너스 이 꼬랑지 떼는 정도 안 돼요? 뭐 그 정도는 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뭐 2번째, 3번째로 지금 높은
다른 데가 다 나빠져서. 그렇죠. 예. 얼떨결에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달 초에 이제 G20 재무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잖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담당자들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이제 뭐 남북 관계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이제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재정은 굉장히 건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대부분 2단계 정도가 더 높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그래서 뭐 위로는 3번째 내지 4번째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시각은 한국의 이 그동안 이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던 게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신용 등급 전망이 뭐 스테이블에서 파지티브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갈 개연성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다 이제 결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사실은 뭐 이 통상 문제며 당장 이제 성장률이며 뭐 오늘 뭐 성장률이 나와서 1분기 성장률은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먼저 다 거쳐서 비핵화 과정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건 가능할 수 있겠는데 당장 뭐 이제 어떤 신용 등급이 플러스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올라가요? 저는 충분히 뭐 이제 뭐 리스크 요인 하나 정도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는 건 분명히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자고 특히나 한국 남한보다는 북한 쪽이 더 매력적인 투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남북한을 한 개의 어떤 컨트리로 본다면 분명히 뭐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개의 컨트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남북 리스크가 사라졌다면 한 개의 컨트리 안 하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서 이사님. 어느 주식이 좋아요? 낌없이 남북 경협이라는 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큰 저걸 볼 거란 말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들어간 SOC만 해도 지금 $1,000억 얘기가 나올 정도면 기업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100조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네,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가서 뭐 여기처럼 철도 놓고 다리 깔아 놓고 뭐 이런 거니까요. 뭐 그거에 대한 뭐 그리고 또 어차피 그거는 대부분 발주처가 정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일정 수준 마진을 확보해 준다라고 보니까 그럼 뭐 건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 남북 경협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시멘트 길 깔다 보면 시멘트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아스콘도 뭐 그런 쪽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구리 같은 것도 좀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관련된 뭐 이런 원자재 관련된 전선 깔아야 되니까. 전선 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럼 포스코 주가도 왕창 뛰어야 될 텐데. 근데 포스코는 그거보다 그게 아마 매출 차지한 비중이 얼마 되지 않을 거다라는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남북 경협주를 찾다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가 제일 우선순위겠느냐? 그럼 어쨌든 뭐 SOC 그러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뭐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하지만 그래서 언제 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보게 되면. 지금이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십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미 많이 올랐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 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너무 아까 많이 오른 이제 거예요?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은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냥 성장 자체에 대한 이익 전망과 어떤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해소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좀 냉정해져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솔직히 건설주나 이런 회사들이 언제 북한에 가서 또 언제 돈을 벌어서 언제 이익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지금 당장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다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부동산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DMZ 주변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단기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설주 뭐 이런 거보다는 길게 봤을 때 또 너무 길게 보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 관계 문제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고 중국이 사드에 대한 보복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풀려 나가게 되면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그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유통 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행, 엔터, 미디어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충분히 게임? 예,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판호를 못 받아서 판호 아직 하나도 안 열어주고 있죠. 그렇죠. 네. 되게 힘들어하는 데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근데,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국에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양 모식이라고 오셨었잖아요. 와서 뭐 걱정하지 마라 금방 풀어준다고 하나도 안 풀어줬는데 아직도. 그렇죠. 네. 관광 계획 좀 왔어요 지난번. 아 그거는 쌍커들이지 유커가 아니잖아요. 유커가 이렇게 대규모로 오는 거는 여전히 안 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카지노주도 보시면 네. 처음에 풀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안 풀어주네 그리고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남북 화해 모드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중국도 더 이상 사드 보복이 필요 없다라고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카지노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이번 분위기에서. 저는 은행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해 갈 테니까 그러면 은행이 매출이 늘어나는 수 있는 그림. 근데 은행에서 조달해 가느냐? 은행은 지금 지원금 북한의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가고 예를 들면 기업은행은 북한의 기업을 세울 때 금융 지원 어떻게 들어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여서 돈을 많이 벌 건지 아니면 잘못하면 돈을 갖다 좀 줄 건지 그거는 아무래도 벌겠죠 그 과정이. 금융주도 모르겠죠. 뭐 주식은 다 전문가도 계시지만 지금 북한에 이제 개발 협력, 경제 협력하게 되면 대규모 이제 들어가면 사실 금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도 이제는 북한의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경제 협력을 계기로 금융의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주식도 굉장히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능하죠. 저는 사실은 그 남북 경협이 되면 저는 꼭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정상화가 되면. 그 북한 애들 서커스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옛날에 대걸레봉 같은 봉 있잖아요. 그 정도 굵기 봉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 봉이지. 이거 옆으로 위아래로 세워놓고 옆으로 직각으로 올라갔다 직각으로 내려와요. 몸이 딱 잡고. 기술은 세계 1등이야.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저기다가 색깔만 입히면 태양의 서커스가 되는데. 그렇죠.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자 우리 그 북한 제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길에 간단하게 지금 FOMC가 곧 오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미국 금리가 10년물이 3%를 뚫어서 시장이 우리 시장 지금 박살났잖아요. 전 세계 시장이 다 박살났는데 그 지금 금리가 어디까지 갈 걸로들 보세요? 저는 이제 10년물? 미국 10년물이 3.5까지 연말에 또는 내년 초까지는 3.5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3 간신히 넘었는데 그렇죠. 엊그제 하루에 외국인이 9천억 팔고 그랬는데 그전에도 며칠 또 팔고 했지만 3.5 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3.5로 가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그라주얼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3.5까지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 미국의 페드의 기준금리를 봤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2년물을 보더라도 너무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텀 프리미어라고 그러죠. 10년물과 2년물 차이가 지금 거의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안 났죠. 이게 완전 플랫. 그래서 커브가 플래트닝이 됐는데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채권 쪽에서는 일드 커브 리포지셔닝을 해서 10년물을 팔고 2년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일드 커브가 스티프닝 되고 3.5%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3.5% 가는 데는 저는 솔직히 3번에서 뭐 4번도 충분히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3.5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3.5까지 간다 그러면 솔직히 주식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지금 발표한 회사들 80%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거든요. 못 갔죠. 네.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모든 금융 자산의 기본이 되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도 리스크 에셋은 한동안 그렇게 힘을 받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 시장에서 이게 리밸런싱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리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건가요? 한 3번? 뭐 3번에서 4번 그렇죠. 사이? 3번에서 4번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데 시장 실세 금리가 이 일드 커브가 그 스티프닝 되는 과정에서 바뀌는 거다.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보다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 저는 이제 올해 한 번 올렸으니까 2번 정도 더 올린다 보고 그럼 3번만. 예, 올해 3번 올린다고 보고 뭐 지금 같아서는 뭐 3.2 언저리가 이제 올해 보는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 왜냐면 그러면 여전히 이게 누워 있는 일드 커브가 일어서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 거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하반기에 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뭐 좀 더 많이 누그러진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은 워낙 2년물이 많이 치고 올라갔고 10년물이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포지션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사실 재무부에서 최근 발행한 채권의 물량을 보면 2년 단기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채는 올라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플래팅이 됐는데 네. 만약에 계속해서 단기채로 미국의 부채를 대응해서 막아간다. 이게 아마 지금 컨셉인 것 같은데 그런 컨셉이 있다고 보면 지금의 이 일드 커브가 지금 플래팅되고 다시 스티프닝 되는 거는 어떤 순간적인 기술적인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계속 단기물이 좀 더 올라간다 보면 일드 커브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반기에 가서 인플레이션에 우려도 또 적어지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뭐 더 많이 올라갈 룸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뭐 어찌 보면 뭐 밖에서 보시는 분들 3.2나 3.5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사님보다는 저는 조금 좀 한 25% 낮게 보는. 근데 그 정도면 지금 나 이사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서 이사님은 그 정도면 주식시장이 그래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저희가 저희 계량을 분석하시는 분이 2010년도죠, 물론 2010년도. 2000년도부터 해서 네. 미국 주식시장이 10% 이상 빠졌을 때를 보면 금리가 올랐을 때 주식시장이 10% 이상 조정을 받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어닝 익스펙테이션이 떨어질 때였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뭐 올라가는 구간이고 네. 또 어닝 익스펙테이션이 나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를 그렇게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뭐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저는 그걸 좀 많이 의지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이게 금리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이 주식시장 자체가 저번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금리 변화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S&P가 지금 25배인데요. 닷컴 버블 때 빼고는 그게 최고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갈 때 반응을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건 이제 미국이고 예, 그렇죠. 우리는 9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미국 시장은 커렉션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조금은 남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남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대의 충격은 증시에서 대부분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다 소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 3% 넘는 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반영이 됐다. 증시에서 이제 반영이 다 끝났다. 이게 그 시리아 공격으로 인한 이제 유가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거여서 너무 급격하게 나와서 이제 긴축 발작에 초기에 어떤 쇼크를 준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나면
좀 스테이블하게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아까 이제 나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미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뭐 금리 오르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맞고 IMF든 세계은행이든 미국이 뭐 거의 3% 육박하는 경제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적어도 지금 뭐 점도표상 3점 내지 3.5에서 조금 더 가면 올해 4번, 내년에 2번 뭐 이럴 경우에 분명히 쇼크는 온다. 그리고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지금 금리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는 한은도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상반기는 물 건너갔고 하반기에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